환경과 인간 월요일 그룹 학생들 안녕하세요. 공지한 바 이유대로 여러분들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뷰 수업 1, 2장에 대한 리뷰 수업 부분을 간단하게 한 30분 이내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1장은 책의 도입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결론적인 얘기가 나와 있죠. Sustainability라는 것들. Sustainability라는 것도 일종의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한다. 강의 영상 중에 설명했지만 이 단어가 인류사에 어떻게 보면 처음 의미심장하게 등장한 게 1972년 로마 클럽 때였고, 이때 The Limit to Our Growth. 책에서도 설명하고 또 2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1972년이라는 때는 아폴로호가 달을 간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던 때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폴로가 달을 갔다는 사건들은 과학사에 있어서 엄청날 뿐 아니라 인류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농촌은 테레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테레비 동네 하나 정도밖에 없는 테레비에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둥실둥실 달을 걷는다. 달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화의 세계 그리고 미신의 세계, 토끼와 선녀가 방아를 찍고 있는 그런 세계 정도로 인식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달을 간다? 사실 1단계는 경악이고요. 놀랍고 2단계는 과학에 대한 경탄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생기게 된 게 뭐냐면 scientific determinism입니다. scientific determinism이라고 그러면 어쩌고 determinism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결정론이 돼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것들이 중요한 모든 문제를 결정해준다, 해결해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결사다,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단어랑 맞을 거예요. 과학이 결정이다, 과학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준다, 과학이 끝판왕이다라는 얘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도 가게 해주는 게 과학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시기가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였는데 또 지구의 한편에서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과학 결정도로 과학이 무한하게 우리를 발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의 발전에도 장애가 생길 거고 한계가 생길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막 달려가지고요, 막 무리하게 소모해서요, 맞닥뜨리고 쓰러지는 형태의 발전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마라톤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마라톤을 비유하면 페이스를 조절해서 42.195m를 다 뛸 수 있는 주법이 있고요. 처음에 1km를 1등을 할 수 있는 주법이 있겠죠. 그 주법이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류가 달려가는 주법은 사이언티픽 디터미니즘으로 가서 과학에 대한 맹신이 사실 자리 잡을 수 있다. 자, 이 양반들이 무슨 양반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과학 결정론의 시대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학도 한계가 오고 환경 오염과 에너지 고갈로 우리도 이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개념은 과학적 결정론과는 좀 상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서스테너빌리티를 강조하고요. 2장에서는 과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환경을 읽을 수 있는 시야가 돼요. 물리, 화학, 분자, 원자, 양자론,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환경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과학 관련해서 너무 맹신적인 낙관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 결정론을 가게 되면요, 그때는 서스테너빌리티랑 대립된 개념이 되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믿을 만큼만 믿고요, 과학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제가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벗어나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과학이라는 것들도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 그 당대 시대의 사람들이 믿는 뭡니까? 이론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과학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과학이 여러분 굉장한 논리와 검증의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과학 이론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것도 하나의 패러다임,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세계관, 믿음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 2장을 요약하기는 1장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개념을 한번 깊숙이 한번 되씹어 보고요, 묵상을 한번 해보고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묵상을 해보고요,
2장은 이제 과학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파악하는 동시에 과학에 대한 한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에 대한 얘기는 2장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자, 1장 얘기들 쭉 나오고 뭐 영상 강의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쭉 넘어가세요. 결국 서스테너빌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스테너빌리티가 중요하다는 것도 결국 어떤 의미냐? 자, 바로 서스테너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1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림인데요. 우리가 그럼 지금 현재 서스테이너블하게 살고 있느냐? 말하자면 인류가 모든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자원의 자연환경에 서스테이너블한 일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 사실 서스테이너블한 일드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파란 잉크를 빠뜨린다고 해서 태평양이 파래지는 건 아니죠. 뭡니까? 태평양이 파란 잉크를 받아들일 때 그 충분한 서스테이너블한 일드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오염물은 색채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자연자원의 한계, 자연환경의 한계,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블 일드 이상으로 우리가 낭비하고 소모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각 나라별 뭐 환경 통계니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지구 전체적인 통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가상적이고 개념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이 이컬러지컬 풋프린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생태학적 발자국, 사람들이 쓰는 모든 자원, 소비하는 모든 자원, 사람들이 던져내는 모든 폐기물들, 결국 뭐냐면 지구의 땅을 토대로 한, 땅이 있어야지 대기도 있고 사실은 물도 있고요. 자연환경도 있죠. 땅의 면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 벌써 언제입니까? 한 1900년, 1980년대 후반 이후로 하나를 넘어갔다. 그리고 장차 이런 것들이 2개, 3개가 넘어가게 된다. 보니까 안타깝게 그런데 이 myfootprint.com 그 사이트가 지금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 생태에 대한 또 생각들이 지금은 팬데믹에 겹쳐서 여러 가지 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모두 전 지구인들이 산다라고 그러면 지구 몇 개가 필요한가 그걸 계산해주게 하는 아주 재밌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지금 사라졌는데 어디 아마 딴 데 아마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문조사하듯이 입력을 하면요. 전 지구인이 여러분처럼 살게 되면 몇 개의 지구가 필요한가? 저도 최근에 3.12개까지 나왔어요. 한동안 이제 열심히 조금 아껴서 생활한다고 할 때 2.3개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3개 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뭐 제 자신을 또 이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지구가 가상적으로 하나 반 이상을 쓰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태학적 발자국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하나 반 이상을 쓰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의 지구를 살면서 하나 이상을 쓰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당장은 생활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가수요, 뭐 이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수요. 그리고 가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성장. 말하자면 거품입니다. 실제로 그만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다시 말하자면은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아랫돌 빼어 위에다 개기라는 거예요. 젠가 같은 경우 그렇죠? 젠가 같은 경우 여러분 밑에 걸 빼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올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우람하게 타워가 올라가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위험이 크고 그리고 언제가 손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를 딱 밑에 잡는 순간 무너져 내리죠. 자, 그때 탑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젠가 탑이 올라가는 건 아래 걸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죠. 높아지는 것 같죠? 성장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기본 그리고 생존의 기본을 파먹는 행위가 되더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컬러지컬 풋프린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젠가 게임을 하듯이 아래 걸 빼서 위에다 올리는 식의 성장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성장은 어느 순간 일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품과 같은 성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컬러지컬 풋프린트가 과도하게 높아진다. 우리는 서스테이너블한 일드 이내에 있는 문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아마
실감이 안 갈 거예요. 내가 뭐 살고 있는 주변에 특별히 낭비된다. 우리 뭐 재활용 같은 거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버리긴 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충 처리하긴 하는데 뭐 하루 지나가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던데 뭐 어디 가서 다 처리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버리고 여러분이 낭비하는 것들 사실은 지구상 어딘가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소모할 때 어딘가서 쌓여가고 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170,000 tons of illegal. 자, 요 영상은 뭐냐면은 뒤에도 제가 쓰레기 부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영상이지만 한 재작년 정도에 CNN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특집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지? 아니, 우리 쓰레기 사정을 CNN이 더 잘 알아? 사실은 CNN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쓰레기 위험, 어떤 정도의 오염 위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정치권이라든가 행정을 하는 측에서 사실 이런 문제를 되도록 숨기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자신도 쓰레기 더러운 문제, 지저분한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서 깨끗한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자, CNN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Waste dumped on prime farming land. A health risk and an eyesore. South Korea is struggling 농촌 to deal 한가운데 with 저런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있네요. 딱 보니까 근데 경치가 뭐 두산 나오고 rubbish. 우리나라 아주머니 나오고 우리나라잖아. The greenhouses are just meters from the expanding dump. 첫째 먼지니까. First of all, there's the dust, she tells me. The greenhouse is a shell of plastic sheeting. The dust covers it up, blocks the light.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저기 잔뜩 쌓여가지고 타고 뭐 흙에 묻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가루들이 나와가지고 주변의 농가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And my eggplants are starting to grow gnarled. Since December, the dump is now starting to self-combust. As years-old waste decomposes, it produces flammable and toxic gases. 이걸 조금씩 태우고 있는데 태울 때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염원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경북 구미 선산 쪽이에요. 우리 저 포항으로부터 그게 먼 데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그 쓰레기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실 묻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3세계로 그걸 말이 수출이지 실제로 갖다 떠넘기는 형태로 갖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중국, 필리핀 같은 나라들한테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요. 분류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솔직히 우리도 분류 엉터리로 하잖아. 거기다가 그 쓰레기 상태 자체가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한국식 쓰레기는 더 이상 못 받겠다. 거기서도 조금 뭔가 재활용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재활용의 가치가 거의 없더란 얘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필리핀에서 남한 쓰레기 받지 않겠다라고 돌려보내는 사태가 생겼어요. 졸지에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다 떠안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좀 어떻게 처리합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묻어봤자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좀씩 태우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정부도 저기 어떻게 뭐 한 2, 3만 톤 되는 쓰레기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결국은 조금씩 태우는 것 같은데 태울 때마다 주변 농가로 어떻게 됩니까? 냄새하고 미세먼지, 분진들 굉장히 날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쓰레기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열병합발전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열병합발전소, SRF. 그게 말이 좋아서 열병합발전소지 실제로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해버리는 곳이에요. 근데 소각하면서 열이 나오니까 그 열로 발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나마 낫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태워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물질, 이산화황, 탄소 엄청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열병합발전소 내지 SRF를 전 도시마다 지금 어디 세워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는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곳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이런 쓰레기부터 약간 멀리 떨어져서 도시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바로 여러분 집 주변까지도 이 문제가 넘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스테이블 일들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쓰레기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 떠안는 시기가 됐다. 얼마나 무서운 시기입니까, 여러분?
자, 요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서스테너블 일들을 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우리에게 조금 실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런 내용들이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2장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얘기하면서 환경을 읽는 눈을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배우자. 과학이 물질과 에너지에서 대해서 발전시켜 놓은 그동안의 어떤 개념과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배우자. 그리고 특별히 물질과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지만 보존되지만 질은 떨어진다. 떨어지는 질은 인간 스스로가 높일 수 없고 자연 환경이 태양광을 통해서 스스로 일으켜줘야 된다. 리뉴어블하게 해줘야 된다. 리뉴해줘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연 환경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에너지가 리뉴어블 에너지예요. 그런데 자연 환경이 리뉴는 해요. 리뉴 자체는 합니다. 리뉴. 새롭게 하는 거죠. 리뉴 자체를 하는데 속도가 빠른 게 있고요. 근데 느린 게 있어. 자연 환경이 시간만 있으면요. 태양광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을 새롭게 리뉴합니다. 속도가 빠른 거는 우리 입장에서 쓸만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리뉴어블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모든 에너지와 매너가 리뉴어블 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느린 거야. 석유 같은 경우도 한 10,000년 정도 기다리면 다 석유 새롭게 생성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그런 동안인데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리뉴어블이라는 것들은 자연 환경의 역할인데 빠르게 리뉴어블 하는 것만 우리는 사실 리뉴어블한 에너지로 보고 있다. 어쨌든 매너하고 에너지 그런 것들이 보존은 되지만 질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리뉴어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과학적 방법론, 환경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라는 거고, 과학이 이론상으로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론과 모형 법칙을 개발하여 자연의 작용을 탐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형을 배웠죠. 과학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요. hypothesis. 자,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hypothesis. 그 가설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이 설명이 된다. 그러면 통과하듯이 이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과학의 모형입니까? 조금씩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서 가설이 틀리면 다시 재수정하고 데이터를 새로 모으고 돌고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하다가 맞는다 싶으면 이론이 된다. 자, 이 모형에 따르면 얼마나 과학자들이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뒤에 한번 가봅시다.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오히려 환경과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환경과학도 과학이고요. 자연과학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자연을 읽기 위해서 자연과 과학의 힘을 많이 빌려요. 특별히 분자론, 원자론, 에너지와 물질 보존의 법칙, 연력학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의 한계를 또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환경과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이란 거 뭐냐? 일단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 100%는 없다. 자, 두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과학에서는 100% 확실한 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 과학이 예를 들어서 AI를 지향한다, 복제인간을 지향한다. 그렇다고 과학이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윤리적으로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AI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태어나는 걸 윤리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기게 될 인류사의 파장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런 거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학에게 윤리적 판단을 맡겨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고, 요걸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100%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것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100%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또 다른 시대는 어떨지 몰라. 자, 그래서 영상 강의에서 보면은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 과학사. 과학은 이과인 것 같은데 역사는 또 인문학이네. 두 개가 합해진 영역이죠. 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의해서라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 진짜 조금씩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 자,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어디론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모양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데려가고요. 행복으로 데려가고요. 해결로 데려가. 근데 토마스 쿤은 이런 모형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게 되면 이론이 되고 이론과 이론이 모여서 또 새로운 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발전해 가면 우리는 결국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과학론이죠. 근데 토마스 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얘기를 듭니까? 두 가지 사례만 내 얘기 드릴게요. 한때는 사람들이 이 공간 중에 공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과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공기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그럼 바보들인가? 멍청이들인가? 아니에요. 그때의 과학 기술로는, 그때의 관측 기술로는, 그때의 실험 기술로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를 관찰하거나 그거를 채취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야. 눈으로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과연 공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럼 비과학적이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 당시로서는. 더 적극적인 예는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때 천동설은 지금 와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천동설이라는 건 가톨릭 교회의 어떤 교리였다. 과학이 아니었다. 미신이었다. 그리고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로 넘어가는 어떤 과학이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토마스 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과학과 과학의 대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천동설이 과학이었느냐? 사람들 눈, 그 당시 허블망원경이 있습니까? 천체 관측 도구가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의 눈으로 관찰하는 천체 현상이 모두 다였다. 그러면 자, 과학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 사람들이 만드는 가설은 천동설로 충분히 가능하더란 얘기야. 다만 일부 설명 안 되는 게 있죠. 하지만 지동설이라는 것들도요. 그 당시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야. 80% 정도를 설명하지만 20% 정도에서는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지금 와서는 우리가 지동설이 맞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충분한 과학과 충분한 과학의 어떻게 보면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과학과 과학의 대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어떻게 돼요? 천동설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선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과학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거지. 여러분 누가 실험실 들어가서 직접 검증을 해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과학적인 이론, 그거에 따른 세계관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대세, 믿음이라는 거야. 그 대세를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그런다. 패러다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은 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 어디에나 다 쓰이는 단어가 됐어요. 이 지는 묵음입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 과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론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패러다임이다라는 얘기예요. 패러다임은 뭐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언론이 막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유명한 사람들 스타 이런 사람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대중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믿는 쪽으로 쭉 가죠. 그리고 사회의 대세가 돼버리죠. 대세가 되면서 그거를 믿지 않는 마이너리티들은 다시 밀려나죠.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과학은 아닌 줄 알았죠. 과학은 엄밀하게 검증된 것만 남아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의 싸움도 결국은 불확실한 증거 가운데 둘 중에 뭘 믿느냐라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당연히 천동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건 패러다임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건 진실일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럼 지동설은 또 맞다고 믿습니까? 지동설이 맞다고요? 여러분 팽창우주론이라는 거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팽창우주론은 뭐예요? 우주 전체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우주고 팽창하기 시작한 게 빅뱅이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체들 간의 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어. 뭡니까?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어쩌면 천동설. 거기다 또 최근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게 지구야, 지구. 지구로부터 적색변이 여러분 청색변 이런 얘기 들어봤겠지만 희한하게 우주가 팽창하는 게 지구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또 우주론을 펼쳐보다 보니까
어쩌면 지구가 또다시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또 이렇게 좀씩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지? 모든 것들이 또 달라지죠? 패러다임이에요. 지동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인데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요새 여러분 어떤 얘기 드리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심지어는 뭐 상대적인 우주론, 다중 우주론, 별의별 얘기가 다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과연 태양이 중심이냐? 의미 없어요. 모든 것들이 팽창하고 움직이는데 태양이 중심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중심인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동설, 천동설도 그 당시에 결국 불확실한 과학적인 믿음, 패러다임일 뿐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패러다임일 뿐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환경과학 가운데 왜 하느냐? 환경과학은 그럼 그것도 역시 패러다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환경과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다. 나중에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자원고갈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다 패러다임이고 가설이에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의 대세고 믿음이에요. 대세와 믿음이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 가면 그건 큰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환경오염이란 건 없다. 지구의 기후는 변하지 않는다. 석유도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도 여전히 있죠. 심지어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올라탄다고 그럴 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만약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패러다임이 맞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고 지구가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패러다임이 혹시라도 맞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둘 다 불확실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학도 패러다임입니다. 지구온난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좀 더 안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체계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행될 수 있겠죠.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 흥청망청 그동안 하던 것처럼 써도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패러다임을 올라탄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과학이란 건 불확실한 패러다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궁금해하는 문제는 100년 뒤에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럼 100년 뒤를 기다려서 해결을 봐야 될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행동을 할 때는 보다 안전한 패러다임, 보다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전혀 검증된 과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도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어요.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최근에 그래서 많은 허점과 현상 가운데 지금 다른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란 말로 살짝 또 꺾였어요.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 영상은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전파하다시피 했던 엘 고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디오인 O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이라는 강의예요. 그 강의를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만든 건데 한번 이 부분을 봅시다. 자, 빙하가 줄어드는 얘기를 쭉 현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 추세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자, CO2 그래프가 막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죠. 여러 번의 뭐 빙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th and 7th ice age back. Now, an important point. In all of this time, 650,000 300 ppm. 근데 지금은 400 ppm을 그냥 사실은 됐다라고 보고 있죠. 300 parts per million. Now, as I said, they can also measure temperature. Here's what the temperature has been on 자, our CO2 레벨이 제가 좀 잘못 설명했어요. 자, 위에 게 지금 CO2 레벨이 왔다 갔다 한 그래프예요. 빨간 게. 그리고 밑에는 실제 지구의 기온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One 있습니다. thing that kind of jumps out at you is, well, let me put it this way. If my classmate from the
sixth grade that talked about Africa and South America were here, he would say, did they ever fit together?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자, 여기서 봅시다.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CO2 레벨이 이렇게 업앤다운을 할 때 그거랑 아주 같은 패턴으로 온도가 왔다 갔다 했다.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CO2 레벨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명확한데, 그리고 CO2 레벨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자료인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것들이 명확하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첫째는 뭐냐면 이 방법론 자체가 사실 많은 논란이 있고요. 옛날에 몇만 년 전에 CO2 레벨이 얼마였느냐, 사실 빙하 속에 갇혀있는 공기 분자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건 논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보세요. 이거랑 이것이 비슷한 패턴인 게 맞는데, 자, CO2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공기 중에 CO2 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열을 공기가 안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올라가서 CO2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CO2가 올라가는 그런 역의 효과는 없을까? 사실 역의 효과도 있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하더란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탄소가 공기 중으로 풀려나요.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식물들이 원래는 탄소를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따뜻한 온도에선 식물들이 적은 탄소로도 충분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따뜻해지면 탄소가 늘어나는 거고, 탄소가 늘어져서 따뜻한 경우도 있더란 얘기야. 그런데 이 그래프만 봐가지고 그러면 CO2가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당시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온도가 먼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것 때문에 후진적으로 탄소가 올라간 건지, 이 그래프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분의 그래프는 모르겠는데 몇만 년치 그래프인데 이게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자세히 그래프를 보면요, 오히려 밑에 있는 온도가 조금 선행,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CO2 레벨이 움직였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면 온도가 먼저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2 레벨이 약간 뒤늦게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 있죠. 약간. 이것은 무슨 얘기냐냐. 과학자들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기로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살짝 후진해서 그보다 뒤에 CO2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어가 쉽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딱 꽝이고 거짓말이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과학들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엄밀한 과학입니까? 100%가 믿깁니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란 겁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맹신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결론도 맹신하면 안 되지만 뭡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그런 어떤 내용도, 환경과학의 결론도 여러분들이 맹신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심지어 진화론도 뭡니까?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 지적 성결론도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과학에 100%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만드는 과학을 100% 믿지 않는데, 과학 문맹, 심지어 우리가 세칭 문돌이라고 그러죠. 문돌이.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80년대에 유행했던 가요 가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80년대. 자, 80년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과학 결정론을 막 이제 신봉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산업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몰산의 중공업, 포항의 제철, 그다음 현대건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을 다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산업으로 막 크게 성장하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히려 이때가 과학 결정론의 시대였습니다. 과학 결정론의 시대의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사. 서기 2000년이 오면 2000년이라는 게 그 당시 뭐냐? 과학이 결정짓는 그 최종의 시간이에요. 과학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느냐? 서기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사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였다라는 거죠. 서기 2000년을 그들은 뭘로 봤느냐? 우주로 향하는 시간.
우주로 향해 본 적 아직 없죠, 사실. 로켓 타고 저 멀리 별사이. 이게 여러분, 코믹한 가사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부른 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때 진지하게 부른 가사라는 얘기야. 이건 사바는 아니고, 이거는 후렴구입니다.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2000년이 오면 더욱더 편리한 시대. 그대의 즐거운 모습 나는 그 어디서 보리. 여러분 노래를 직접 여러분 들어봐야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노래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언니는 그 당시에 나름 섹시스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로 보이는 한 가수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노래가 그 당시 국민가요였고요.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운동장에서 춤을 추고 막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한 가사지 이 가사가 전혀 특이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코믹하게 적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싸바 아시겠어요? 응? 자, 이 노래의 실체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과학을 그리고 과학에 대한 세계관, 패러다임이란 말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불과 한 40년 전인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생긴 건 똑같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았지만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야. 그런데 100년, 2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학결정론의 시대에는요, 2000년이 되면 낙원이 열리는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2000년하고도 2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낙원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학으로 인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학을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으로 볼 줄 알아야지 진정한 현대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이 패러다임이라는 걸 알아야지 환경과학이 무슨 의미인지 야, 그거 지구온난화 다 뻥하냐? 환경오염 그거 다 어떻게 과학기술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과학은 과학에 기반하지만 과학이 패러다임이라는 것들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학문 분야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 영상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을 줄 믿고 오늘 그러면 리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